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주 교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접종 교육에 있어서 오늘은 코로나19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미상 폐렴 환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함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항공 여행객을 통해서 전 세계 각국, 유럽, 미국 등 북미, 남미까지 확산되면서 2020년 1월 30일 날 세계보건기구는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소위 폐익을 선언했습니다. 또 이어서 확산세가 계속 진행되면서 3월 11일 날 코로나19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2021년 1월 29일 현재로서는 전 세계 223개국에서 확진자가 약 1억 명 이상 발생했고 사망자도 약 220만 명 발생했습니다. 치사율이 약 2.1%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어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확진자가 더 발생하면서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을 내렸고 2021년 1월 20일 현재로서는 73,518명의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했고 1,300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일 의심 환자 또 확진자 현황입니다. 작년에 이제 2, 3월에 대구에서 첫 번째 유행파가 크게 일어난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감소했다가 또 8, 9월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유행파가 발생했었고 이어서 가을을 지나서 11월, 12월 특히 12월의 말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제 1,200명까지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크게 유행을 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면서 현재는 일일 평균 400명대가 발생하면서 많이 감소는 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계속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확진자와 접촉하고 평균 5일 내지 7일 이후에 증상이 시작됩니다. 이 잠복기는 짧게는 하루부터 14일까지 길게 나올 수가 있고 감염 경로는 주로 확진자가 기침 재채기 할 때 비말, 작은 호흡기 물방울에 의해서 밀접 접촉한 사람의 눈, 코, 입 점막에 직접 비말이 전파되는 경로가 주요 경로가 되겠고 때로는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이런 직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기도 하고 환경 내에 이제 바이러스가 오염된 상황에서 시차를 두고 환경 오염된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간접 접촉 전파가 됩니다. 드물게 이제 특수 환경, 소위 산밀 환경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밀접 접촉하는 이 산밀 환경에서는 에어로졸 전파도 가능합니다. 다수의 이제 실내에서 집단 발생하는 경우에 이 공기 전파가 의심되기도 합니다. 밀접 접촉은 보통 2m 이내를 말하는 것이고 확진자와 2m 이내에 있을 때 확진자가 이제 기침 재채기를 하면 그 비말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직접 눈, 코, 입 점막에 노출돼서 감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감염 경로고 따라서 우리가 마스크 착용하고 2m 이상 거리 두기 하고 손 씻기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감염 경로를 고려한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증상은 이 코로나가 주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무증상부터 해서 경증, 중등증, 중증 또 사망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80%는 경증이기 때문에 큰 치료 없이 회복이 되고
다만 이제 14%에서는 중증으로 와서 폐렴이라든지 또 5%에서는 위중한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에크모와 같은 치료할 정도로 중증 치명적인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이 증상도 보면은 아주 다양합니다. 무증상부터 해서 발열, 주로 호흡기 증상이 주긴 하지만 기침, 호흡곤란, 콧물, 인후통. 그렇지만 전신 증상으로 이제 오한, 근육통, 두통, 또 흉통, 또 특징적으로 맛이라든지 냄새를 못 맡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 피로, 식욕부진, 아주 비특이적 증상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심부터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 설사병과 오인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결막염 증상도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를 단순히 이 호흡기 감염병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현재 이제 밝혀진 바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신에 ACE2 리셉터가 있는 모든 장기에 침범하는, 그러니까 폐뿐만 아니라 심장, 또 신장, 뇌, 위장관까지 전신 염증성 질환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상적 특성에서 있어서 이제 치명률이 중요한데요. 이제 치명률은 전 세계적으로는 2.1%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때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60세 이상, 또 요양병원의 이제 고령 환자들, 또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만성병 환자에서 중증 질환으로 진행되고 그 중에서 사망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치사율이 1.77%입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단의 이제 골드 스탠다드는 PCR이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유전자를 대상으로 이제 PCR로 증폭해서 확진하는 것이 이제 표준 검사법이고 상기도나 하기도에서 이제 검체를 채취하는데 주로는 네이소페린지알 수압을 합니다. 면봉으로 코를 통해서 인후로 깊숙하게 해서 검체 채취를 해서 사스코비2의 특정 유전자를 검출해서 진단하는 PCR이 확진법입니다. 물론 이제 항체 검사법도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은 항체 생성까지는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급성기의 코로나19 확진에는 적합지는 않습니다. 주로는 어떤 인구 집단이나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진 발생을 좀 추정하는 항체 조사를 통한 혈청 역학적 연구에 주로 혈청 검사를 통한 항체 검사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제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코로나19의 특이 항바이러스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증, 중등증인 경우는 대증요법이죠. 해열제나 수액 공급, 또 진해제, 증상에 따른 치료가 되겠고, 중증이나 위중 환자에서는 이제 폐렴이 와서 산소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코를 통해 산소 공급을 하거나 또 덱사메타존을 쓰거나 또는 인공호흡기 또는 더 심한 경우는 체막 상소 공급, 에크모 등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아주 중증 환자에서 렘데시비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국가에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치료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접종 백신인데요. 사실 작년 초에 코로나19가 시작했을 때는 사실 백신 개발에 성공할지를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2020년 12월에 mRNA를 이용한 백신 개발이 파이자, 모더나에서 우선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와 같은 회사에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지금 개발에 성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타 얀센이라든지 또 노바박스 이런 데서도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제 불활성화 백신이 개발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DNA 백신, 그 다음에 프로테인 단백질 백신 이런 것들을 1상, 2상을 지금 임상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성공한다면 이제 국산 백신들도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 오늘은 코로나19의 개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개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의 추진 목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전 국민 70% 이상 접종을 통해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다음 4가지의 추진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학적 근거 기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둘째,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셋째, 시행착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넷째,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첫째,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차질 없는 추진. 둘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 셋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이용 편의 향상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상황입니다. 백신 확보는 모든 국민이 접종 완료할 수 있도록 총 5,600만 명분의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공급 예정이며 조기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백신 확보 현황으로는 코박스 1천만 명,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 명, 얀센 600만 명, 화이자 1천만 명, 모더나 2천만 명 분입니다. 국내외 공장에서 제조된 백신이 접종기관까지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백신별 보관 유통 조건에 적합한 운송체계를 마련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각 백신 종류별로 유통과 보관 방법이 다릅니다. 핵산 백신은 초저온 냉동고에서 유통해야 하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냉장 유통 및 보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백신 종류에 따라 취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백신에 따라 유통과 보관 온도에 대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백신이 접종 기간까지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백신별 보관 유통 조건에 적합하게 유통될 예정입니다. 전국민 대상 접종 계획이나 백신의 공급 시기 및 공급량, 방역 목표 등에 따라 대상별 순서대로 접종합니다. 다만 우선순위 기준, 백신 공급 상황, 국내 유행 상황 등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여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나라와 마찬가지로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고 대상군별 선정된 백신을 접종하며 대상군별 접종 기간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목표에 따른 접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는 1. 중증 및 사망 발생 위험 2. 의료 방역 체계 및 사회 기반 시설 유지 3. 취약군 전파 등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나 접종 순서는 국내 유행 상황, 백신의 공급 시기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전문의원의 심의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 방안은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및 요양병원은 기관 자체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은 보건소가 방문 접종을 하거나 시설과 계약된 촉탁이 등이 방문하여 접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은 사전에 접종 대상자 수요를 파악하여 자체 접종 계획을 수립하여 접종하고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은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다양한 플랫폼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계약한 백신은 크게 종류별로 전달체 백신 2종류, 핵산 백신 2종류가 있습니다. 백신 공급 상황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별 백신의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백신 종류별로 접종 횟수, 접종 간격, 보관 및 유통 온도, 개봉 후 저장 가능 온도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백신의 보관 및 예방접종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시설을 우선하여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집단 감염에 취약하고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 중심 집단 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원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접종을 시행합니다. 기저질환, 당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예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증 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종사자 및 119 구급대, 역학조사관 등 1차 대응 요원이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 거주 또는 이용시설 등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접종은 위탁 의료기관 또는 접종센터에 내원하거나 위탁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방문 접종을 대상에 맞추어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또한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누리집을 통해 예방접종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고 예방접종 사전 예약,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개요에 대한 교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최원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백신의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신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백신이 어떻게 예방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의 종류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코로나19 백신에는 크게 바이러스를 벡터로 사용하는 백신, 불활화 백신,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을 이용한 백신, 재조합 백신, 그리고 현재는 연구 중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활용한 백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를 벡터로 사용하는 백신과 RNA, 특히 메신저 RNA를 활용한 백신을 주로 사용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DNA 백신이나 재조합 백신은 연구 중에 있거나 곧 나올 것이어서 향후에는 이런 백신들의 사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신의 종류별로 기전을 좀 보면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대개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아데노바이러스 내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체를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백신이 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직접 스파이크 단백질을 발현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항원이 돼서 이제 면역 체계를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mRNA 백신도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바이러스 벡터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스파이크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메신저 RNA를 활용해서 백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몸으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직접 내 몸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이 항원의 역할을 해서 몸에서 면역 체계가 유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불활성화 백신이나 또는 재조합 백신은 겉에서 항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직접 넣어주는 것인데요. 불활화 백신은 실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고 그 바이러스가 직접 항원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재조합 단백질 백신의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스파이크 단백질에 해당되는 그 단백질을 만들어서 몸으로 넣어주고 그것이 항원의 역할을 해서 면역 체계를 유도하게 됩니다. 감염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액 내의 면역 세포인 백혈구가 바이러스 감염에 주로 대항을 하게 되는데요. 백혈구에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대식세포, B세포, T세포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항체를 직접 생산해내는 역할을 하는 형질세포로 전향이 되는 B세포, 그리고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거나 제거하거나 또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기억을 형성해주는 T세포와 같은 것이 이제 이 백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B세포가 자극이 되는 기전을 좀 살펴보면요.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이 B세포가 자극을 받고요. 이 B세포가 형질세포로 전환되어서 중화항체,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직접 중화시키거나 또는 세포 내로의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형체의 항체를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항체가 있는 상태에서 호흡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으로 들어왔을 때 이 항체가 바이러스에 부착되게 되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T세포의 자극도 중요한데요. 백신이 우리 몸의 T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특히 중요한 메모리 T셀, 기억 T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이 기억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백신이 오랫동안 그 효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다양한 이제 백신 플랫폼에 따른 임상 연구, 임상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제조사별로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디자인한 임상 시험의 그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국내에 공급 예정인 대표적인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나 mRNA 백신은 평균 70에서 한 95% 정도의 예방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예방 효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방 효능이라는 게 예를 들어 70%라고 하면 100명 중에 30명이 걸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접종을 하게 되었을 때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감염의 위험을 70% 낮추어 준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이 백신의 효능이 처음 이 백신이 개발을 시작했을 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4월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면 좋겠는지 그 특성에 대해서 제안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최소한의 기준이 50% 정도의 백신 효능이었습니다. 그리고 70% 이상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백신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게 될 백신은 그 연구의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씩 백신의 효능의 차이는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처음에 제안했었던 그 백신의 효능의 기준을 모두 넘어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는 있지만 개발된 지 아직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성된 면역 반응 또 예방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가 지속이 되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별로 특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당장 사용하게 될 백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크게 4가지 정도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얀센,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이 있고요. 크게 플랫폼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나 얀센의 백신은 바이러스를 벡터로 하는 백신,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mRNA 백신이 되겠습니다. 백신 제제는 화이자의 백신의 경우에는 희석을 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나머지 3개의 백신은 백신을 접종할 때 희석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 이제 대유행을 감안해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백신 바이알 안에는 한 명의 성분이 아니라 여러 명, 5명 내지는 10명에 해당되는 용량이 들어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관 조건도 조금씩 다릅니다. 바이러스를 벡터로 하는 백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저온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이 좀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경우에는 2에서 8도씨에서 약 6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얀센의 경우에는 2에서 8도씨에서 3개월, 마이너스 20도씨에서는 24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 mRNA 백신은 상대적으로 일반 환경에서 안정성, 스테빌리티를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보관하는 데 더 낮은 온도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화이자의 백신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60에서 80도 정도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만 6개월 정도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더나의 백신은 이거보다는 조금 낮지만 마이너스 20도씨에서 6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저온 유통 상태에 두는 게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이자의 백신의 경우에는 2에서 8도씨에서 약 5일 정도, 또 모더나의 백신의 경우에는 2에서 8도씨에서 30일 정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접종 현장에서는 이런 저온의 상태를 일정 기간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백신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긴급 사용 승인 또는 허가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등의 여러 국가에서 지금 승인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얀센도 미국과 영국, 화이자나 모더나도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허가가 되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허가를 신청했거나 또는 사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 허가의 결과를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별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의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사용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되겠고요. 화이자나 모더나는 mRNA를 활용하는 mRNA 백신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계약한 백신의 양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1,000만 명, 얀센이 600만 명, 화이자 모더나는 1,000만 명과 2,000만 명분으로 되어 있고요. 향후 다른 플랫폼의 백신들에 대한 추가 구매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의 양은 이것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접종 횟수도 조금씩 다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은 현재 2회 접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얀센의 백신은 곧 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1회 접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회 접종의 경우에는 접종 간격이 3주에서 4주 정도가 됩니다. 화이자의 경우가 3주,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의 백신은 4주의 간격을 필요로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석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화이자의 백신의 경우가 접종하는 시점에 백신을 녹이고 희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숙지해 놓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방법은 저희가 흔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다른 백신의 접종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에는 상완의 삼각근, 델토이드 머슬에 해당되는 부위에 근육으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종 방법은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셔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접종 부위가 명확하게 보이고 접종 가능한 부위에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매가 길거나 꽉 끼는 옷은 벗어서 주사 부위를 충분히 노출하는 것이 좋겠고요. 주사 바늘을 삼각근에 충분히 삽입해서 주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남아있는 용량이 없도록 전체 용량이 충분히 주사된 이후에 바늘을 제거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주사 부위에 눈에 보이는 혈액이 있다면 꺼지나 알코올솜을 사용해서 주사 부위를 압박하는 형태로 지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백신 접종 이후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외의 교육 자료를 통해서 백신 접종 이후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테니까 이 부분도 잘 숙지해 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최원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또 코로나19 백신이 어떤 사람에게 접종이 되어야 되는지, 접종 대상자, 또 접종의 일반적인 시행의 원칙, 실시 기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의 종류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국내 도입 예정인 코로나19 백신에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mRNA 백신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에서 만든 백신이 되겠고요. mRNA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입니다. 접종과 보관에 대한 좀 중요한 내용을 잘 숙지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얀센의 백신은 1회 접종, 나머지의 백신은 모두 2회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2회 접종의 경우에 화이자는 3주,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는 4주의 간격을 두고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저온 상태에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2에서 8도씨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mRNA 백신은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0에서 80도 또는 마이너스 20도씨에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mRNA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저온 상태에서 5일 내지 30일 정도의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접종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입니다.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했습니다만 임신부나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임상 연구가 안전성이나 유효성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는 접종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성인에 대한 임상 연구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 소아청소년, 임신부, 중증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한 임상 연구가 이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국내 허가 사항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현재 국외에서 16세 이상으로 이미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접종 시행 원칙입니다. 일단 예방접종을 하실 때에는 접종을 받는 분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백신이 접종이 되는지, 접종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예방의 효과는 어떠한지, 접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 또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접종하기 전에는 대상자가 금기나 주의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접종 대상자가 예방접종 예진표를 충분히 작성하도록 하셔야겠고요. 이 내용을 검토하고 또는 진찰 과정 중에 접종자에게 해당되는 금기 제외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접종을 진행하고 나면 해당된 내용은 전산에 등록이 되어서 2회 접종을 해야 되는 경우에 기준에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또는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백신에 의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또 발생했을 때에는 신고해 주시는 것도 맡아주셔야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실시 기준입니다. 현재 사용이 먼저 시작되게 될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백신은 모두 2회 접종인데요. 접종 간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4주, 화이자의 백신은 3주의 접종 간격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한 사람당 투여되는 용량이 0.5ml, 화이자의 경우에는 희석을 했을 때 0.3ml을 투여하게 되니 이런 볼륨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접종 부위는 성인의 경우 동일하게 삼각근, 상완의 삼각근에 근육 접종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예방접종의 금기사항과 주의사항도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중증 알레르기 반응, 저희가 흔히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분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반응의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의 금기 대상자가 됩니다. 화이자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각각 들어있는 주요한 구성 물질은 아래의 표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접종하고 나서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이 있는 것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만약 1차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후에 2차 접종은 금기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접종의 제외에 해당이 됩니다. 또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도 접종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과거에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사람이 예방접종의 제외 대상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급성기가 지나 있고 다른 금기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접종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백신이 그러하듯이 중등도 이상의 급성 질환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방접종의 제외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대개 저희가 발열을 많이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라면 그 급성기 상태가 지나갈 때까지 접종은 유보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 따라서 이 발열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19 감염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부 만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은 현재까지 진행된 임상 연구의 결과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다 확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예방종 제외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향후 임상 연구의 결과, 또 국내에서 유행 상황, 또 허가 사항에 따라서는 이러한 분들도 접종 대상자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음은 교차 접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여러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사용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1차 접종과 2차 접종이 서로 다른 백신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백신을 교차해서 사용했을 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는 현재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는 교차 접종은 권고하지 않고 1차, 2차 모두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연히 교차 접종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추가 접종을 더 이상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연히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성, 효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고 추가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시 접종입니다. 현재 백신들은 백신의 분류상으로는 불알아 백신과 유사한 형태로 분류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기존 백신의 일반적인 권고에서는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백신의 경우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을 했을 때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이 현재 확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류의 백신을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과의 접종 간격을 14일 정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접종하러 온 대상자가 14일 이내에 다른 백신을 접종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내원하시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다른 백신의 접종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4일의 간격을 두도록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14일의 간격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백신이 동시 접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접종을 반복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마찬가지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관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접종입니다. 현재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1회 또는 2회 접종이 권고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의 백신은 모두 2회 접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2회 접종 완료 이후에 현재 시점으로는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현재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추가 접종에 대한 부분이 바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으로는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기 때문에 2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 화이자의 백신은 4주 또는 3주의 간격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백신 접종이 대부분 예약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라서 백신의 종류나 접종 간격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연히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백신의 접종 간격보다 짧게 되는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의 백신이 각각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일반적인 접종 간격은 4주로 되어 있고, 최소 접종 간격 3주보다 일찍 접종이 2차 접종이 된 경우에는 그렇게 접종한 2차 접종은 무효로 보고 그 접종한 시점으로부터 다시 4주가 지난 후에 재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경우에 접종 간격이 많이 짧아졌을 때 효과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3주의 간격을 두고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3주보다 이른 시기에 접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접종에 대해서는 일단 유효 접종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보다 이른 시기에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접종 간격은 잘 지키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최소 접종 간격이 맞춰지지 않은 경우 한 번 더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잘 숙지해 놓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2회 접종을 해야 되는 대상자가 두 번째 접종이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3주 또는 4주보다 훨씬 늘어지는 경우,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된 회차만 빨리 접종하시면 됩니다. 1차부터 다시 접종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인지한 시점에 가급적이면 빨리 2차 접종을 진행하도록 해주시고 2차 접종이 완료가 되면 그것으로 전체 접종 코스는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와의 접종 간격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사람도 접종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19 감염되었던 사람이 그 감염의 경과 중에 특별한 치료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필요한 기간이 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회복기혈장 치료를 받았다거나 또는 연구용 또는 허가되어 있는 단클론 항체 또는 혈장 치료제와 같은 것들을 투여받은 사람에 있어서는 코로나19 백신이 투여되었을 때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면역 반응 또는 항체 치료와의 간섭 효과 등을 감안하여서 최소 90일 이후 이러한 치료제가 투여된 이후 최소 90일 이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분에게 접종하실 때에는 이러한 치료 방법이 적용되었던 적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려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력이 있는 사람도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임상 연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력이 있는 혈청학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에 있어서도 백신을 접종했을 때 안전성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면역 반응이 강화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기감염력이 있는 분의 경우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가 감염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격리 기간이 해제될 때까지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바이러스의 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시행하실 때에는 과거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는지 기감염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기감염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클론 항체나 혈장치료제, 회복혈장 치료 같은 방법을 적용한 적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거에 감염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금기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금기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현재 수행된 임상시험의 결과에서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면역반응 그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중증 면역 저하자 이식을 받았거나 면역제제를 투여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 임상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성이나 효능의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중증 면역저하자에게 백신이 투여되었을 경우에는 특히 효능에 대한 부분, 면역 반응이 감소하거나 예방 효과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신 권고에 있어서 금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겠고요. 또 이러한 중증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중증 면역 저하자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은 투여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임신이 되어 있는 분에게는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요부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의 일반적인 금기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유부나 모유수인 영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접종했을 때 안전성이나 효능의 자료는 아직 별로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백신의 일반적인 기전을 감안할 때 수유부가 특별히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접종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접종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백신을 맞았을 때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기준을 통해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진행되어 있는 임상연구에서 이러한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이상 반응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으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 진단검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19가 감염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격리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금기에 해당이 되고 격리 기간이 해제될 때까지는 접종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만 접종을 하러 내원한 시점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재 권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에 특별한 진단검사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차 접종 후 임신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임신부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이 확인된 분은 접종을 진행하지 않겠지만, 여성의 경우 1차 접종 후에 3주 또는 4주의 기간 중에 임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차 접종은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현재까지는 임신한 사람에게 접종했을 때의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임신한 접종자, 1차 접종을 진행한 분이 안전성의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 없는지 잘 관찰하도록 권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항체 또는 면역 예방 효과가 생길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백신이 그러하듯이 백신을 접종하자마자 예방 효과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항체가 형성되는 시기로 보면 대부분의 백신은 접종 후 1주에서 2주 정도가 경과하는 시점에 가장 높은 수준의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도 유사한 기간에 가장 많은 항체가 생기고 예방 효과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2회 접종인 경우에 1회 접종을 완료하고 나서도 부분적인 예방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2회 접종을 모두 완료해야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접종이 완료되고 적어도 1주에서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이 되어야 그 백신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예방 효과를 충분히 얻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 항체 지속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현재 백신이 개발되고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 특히 3상 연구에 포함된 분들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백신의 예방 효과나 항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아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속기간이 짧다면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이 매년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백신의 기전 또 앞서 다른 교육 자료를 통해서도 들으셨던 것처럼 면역 기억 반응을 잘 형성할 수 있다면 예방 효과가 아주 짧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를 잘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있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백신이든지 100% 예방이 가능한 백신은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예방 효과가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자에 있어서도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이 임상연구 그리고 국외 접종 상황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100%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이후에도 유행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와 같은 조치들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접종 후에 코로나19가 확진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2회 접종을 해야 되는 백신의 경우에 1회만 접종했을 때 충분한 수준의 면역 반응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이 시기에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원칙에 맞추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19 진단 상태, 감염되어 있는 상태가 모두 호전이 되고 몸 상태가 호전이 되고 격리 기간이 완전히 종료가 되어야 2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2차 접종이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면역 반응이 충분히 강화될 수 있다는 점, 감염에 비해서 백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예방 효과나 면역 반응의 강화가 더 강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2차 접종이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중단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고요. 또 여전히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연령 또는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유행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현재 백신 접종이 코로나19의 감염은 충분히 낮춰줄 수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지만 그 수준이 감염이 되더라도 전혀 바이러스의 배출이 없을지 또는 감염이 되고 나서 증상 발생만을 막아주는 수준일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충분한 수준의 데이터가 보고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그 기간 중에는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의 조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021년 중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이러한 방역의 수칙은 계속 유지되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유행이 억제되는 시기가 올 때까지는 이러한 방역의 조치를 계속 잘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일반적인 기준, 실시 기준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